안녕하세요. 행정법 총론 이규 교수입니다. 4주차 강의 공권과 공의무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행정법 관계, 이게 무엇인지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유형, 조직법 관계, 작용법 관계,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특질을 공부했습니다. 특질,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행정법 관계의 내용. 아까 이 법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관계는 권리의무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를 얘기하죠. 행정이란 말이 있다는 말은 그 관계 한쪽이 행정주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이라는 말에서 공자를 끄집어내요. 공법상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서 권자하고 합해서 공권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자와 의무가 합해져 가지고 공의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공권과 공의무의 문제로 이렇게 나눠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행정법 관계의 내용에는 그러니까 공권과 공의무가 있다.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공권, 공의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공권은 뭐냐? 자, 공권. 그러니까 권이라는 말은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권리는 법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공법이 힘을 줬어요. 공법상의 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의무는 자기 맘대로 못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구속이죠. 따라서 공법상 자기 의사가 맘대로 안 되니까 의사의 구속, 법적으로 의사가 구속당하는 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권은 행정법 관계에서 직접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 법상의 힘을 우리가 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권은 다시 나눠집니다. 공권은 국가적 공권,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 나눠서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인이 국가한테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나눠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먼저 국가적 공권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이 행정주체가 개인 등에게 행사하는 권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국가가 개인한테 뭘 합니까? 잘못하면 형벌을 부과한다. 형벌권이라든가 경찰권이라든가 또는 세금 내라, 재정권이라든가 군정권이라든가 하명, 명령을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공법상 권리죠. 여기에는 자유권이라든가 수의권이라든가 또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참정권. 자유권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신체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정치활동의 자유라든가 주거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어요. 이런 자유권의 문제죠. 수의권,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든가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정권, 국민투표권이라든가 공무담임권이라든가 선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문제에서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한테 자기 부자기 흡부 수연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권리하고 반사적 이익은 다르다고 그랬죠. 권리하고 이 권리의 문제하고 반사적 이익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반사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강의 듣는 분들이 상대평가를 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평상시대로 하면 A 학점이 나올 수 있는데 때에 따라 B 학점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서 가장 성적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점수가 B 정도밖에 안 될 텐데 A가 나올 수도 있죠. 상대평가에서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반사적 이익의 문제니까. 어느 회사의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뭐 인원이 100명이 왔는데 20명을 뽑는다. 그럴 때는 100명 사이의 경쟁이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 것들을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반사적 이익의 문제다. 이거는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고요. 그러니까 이 반사적 이익의 문제는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가지고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법적의 영역으로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확대하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권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권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성립 요소가 나옵니다. 강행법규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행법규로서 기속성이 있어야 된다. 강행법규. 또 강행법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임의성이 아니고 강행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들을 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이걸 딱 정해놓고 그 의사보다 이걸 더 우선시하는 것을 강행성이라고 그래요. 강행성. 강행성. 그래서 강행법규성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기속성이 있다. 기속성. 그런데 재량행위다 그러면 재량은 기속성이 아니고 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성이 있다. 그럴 때는 이건 재량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재량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량이 제로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기속으로 바뀌어버리고 의무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강행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그 공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익보호성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공권의 성립 요소라고 하는데요. 공권의 성립 요소. 뷰러 교소는 세 가지의 요소를 주장을 했죠. 공권 성립의 3대 요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그 다음에 법상 힘 그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마우러 교수는 거기서 법상의 힘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 요소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권 성립의 요소, 여기서는 뷰러 교수는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법상의 힘. 사익보호성, 그리고 법상의 힘. 세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마우러 교수는 법상의 힘을 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권 성립의 요소를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권과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공권은 공법상의 이제 권리인데요. 이게 헌법에는 기본권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도 헌법의 기본권 규정으로 이것을 실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으로는 보충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지 100% 긍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또 설이 또 유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의 종류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자유권 그렇습니다. 자유권 두 번째는 수익권 그 다음에 참정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등등, 주거 이전의 자유, 거주의 자유, 수익권의 문제입니다. 국가배상청권이라든가 손실보상청권이라든가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든가 영조물 관리 설치하자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고, 손실보상 청구권. 적법한 침해지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 문제가 등장을 하죠. 손실보상 청구권. 참정권, 선거권이라든가 또는 국민투표권이라든가 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공무 담임권, 공무를 맡는단 말이에요. 담임권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정권의 문제로서 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그럼 이런 공권은 어떠한 특수성이 있느냐 가보겠습니다. 권리자의 자율성 문제, 자력집행성, 그리고 행정벌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행정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권, 개인적 공권은 이 개인적 공권이다. 그럼 공권은 맘대로 이전하는 것을 X 안 된다는 거죠. 일신 전속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기를 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날에 국회의원 선거를 투표를 안 갔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남한테 대신 보냅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전과 포기가 안 된다. 그날에 몸이 안 좋아서 투표장에 못 갔다. 그것은 포기의 문제가 아니고 불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행사. 그 불행사하고 포기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박스를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박스가 봅니다. 양도, 남한테 양도 넘기는 것이 안 된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문제, 공무원 연금 청구권의 문제, 이런 거. 압류를 맘대로 못하게 돼 있다. 국가배상 청구권, 연금 청구권, 기초생활급여, 2분의 1을 초과해서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봉급,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포기가 제한되는 경우들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 제한, 대신 못하게 한다. 투표나 시험 본다. 대신 못 가죠. 그 다음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소멸시효. 우리가 민사하고 다르죠. 민사에서는 보통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잖아요. 세금 같은 거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이 개인적 공권의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요즘에는 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이걸 확대 쪽으로 가자는 거죠. 확대 쪽으로. 그래서 행정기관에 좀 개입할 일이 많아졌다. 행정 개입 청구권.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해달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또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문제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확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대를 가보면은요, 넘겨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무하자, 하자가 없는 재량행위를 행사해달라는 걸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하자가 없는 재량행위를 해달라. 대개 이제 수익 처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 재량과 결정 재량의 경우에는 모두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누구를 뽑을 때 누구를 갖다가 임용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이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권 성립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공권 성립의 요건, 뭐가 떠오릅니까? 공권 성립 3요소, 강행법규의 존재, 사회보호성, 법상의 힘. 그렇습니다. 뷰러 교수의 3대 요소. 그러면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재량에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공익 이외에도 별도의 사익 보호성이 있을 때 인정이 된다는 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쟁속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있는데 요게 이제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 무하자 재량 행사 해달라. 근데 안 합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해달라. 근데 안 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게 되면 뭘 한다는 거죠? 이거는 부작이죠. 그러니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부작위로 가기 전에 의무가 있다. 그럼 의무를 이행해라. 그래서 심판,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한다. 또는 부작위, 위법, 부작위가 가만히 있는 게 위법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심판이고 이건 소송이고. 심판은 행정기관이 하고 이거는 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구제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자 있는 재량의 경우는 취소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 개입 청구권입니다. 그 연탄 공장 같은 거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오염이라든가 소음 등등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좀 개입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개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 개입 청구권, 또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같은 것도 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영역에 인정할 것인가? 주로 이제 되게 경찰행정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경찰행정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법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되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반사적 이익 문제가 법에서는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지만은 가는 흐름은 이걸 갖다가 확대해서 보호이익 쪽으로 가자는 것이 일반론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재량권 용어로 수축 이론에 따라서 역시 또 긍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권리들은 좀 더 적극적 권리인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후적인 성격도, 사후구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립 요건의 문제입니다. 강행법 규성, 강행법 규성이란 말은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의 문제, 그리고 보충성의 문제. 보충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찰권이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행정개입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경찰권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 내가 행정기관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한다. 다시 하면은 보충성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행정개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즉 행정개입에서는 보충성이 필요하다.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행정개입 의무의 문제는 기속행위는 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재량의 경우는 당연히 행정개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돼가지고 국민의 신체 자유에 위협이 있다. 그럴 때는 재량권, 중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이때는 개입 의무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행정개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아까 의무이행 심판 문제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문제, 이걸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배상 문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왔습니다. 계속해서 의무입니다. 공의무. 이번에 이제 의무입니다. 이거는 공권의 문제고, 세 번째는 의무.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공법상 의사의 구속. 이걸 우리가 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방 의무라든가 교육 의무라든가
납세라든가 근로라든가 환경보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의무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의무는 공법상 의무다. 공권의 대응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가적 공의무가 있고 개인적 공의무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개인적 공의무에서 국방, 납세 의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 국가적 공의무는 국가가 개인한테 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죠. 공무원에 대한 봉급지급 같은 거, 봉급지급. 이것도 다시 국가적 공의무 문제하고 개인적 공의무 문제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봉급을 지급할 의무 뭐 이런 것들은 국가적 공의무가 되겠죠. 또 잘못했을 때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러한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인이 국가한테 해야 되는 건 국방 의무,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전 포기가 제한된다. 그렇습니다. 물론 납세 의무에 대한 경우에는 상속이 되니까 이전 상속이 되죠. 납세는 세금 문제는 군대를 다른 친구를 대신 보낸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제의 특수성 공의무에서 자력집행력 문제, 자력집행 그 다음에 행정벌부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권공의무의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공권공의무의 승계 문제. 공권공의무의 승계. 승계 문제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한테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갑이 이걸 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을이 이걸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을한테 이 불법 건축물의 철거 명령이 그대로 승계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갑이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신청 기간이 지났다. 그럼 불가증력 발생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럼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을의 경우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루게 되는 것이 승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셋째 줄 가보면요. 위법한 건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철거 의무를 명령을 했을 때 의무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이걸 갖다 이전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은 불복을 제기하는 기간이 경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승계를 받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제 기간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걸 빨리 다른 데로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급매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승계 문제는 일신전속 그 사람한테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인 의무, 대물적인 경우 이럴 때 승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요. 개별법으로서 하천법, 도로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든가 또 합병, 법인 합병이라든가 이럴 때는 당사자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그 행정법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개념부터 유형, 조직, 작용법 관계 문제, 특질에서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자력집행력, 제재력, 권리 의무의 특수성, 권리 구제숙성, 그 다음에 당사자, 주체와 객체, 국가 공공단체 공모수탁 사인, 객체, 사인,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공공단체 개념, 그 다음에 내용, 공권과 공의무,
까지의 내용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특별 권력관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특별 권력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문제가 아까 있었는데요. 이 권력관계는 다시 일반 권력관계의 문제가 있고 특별 권력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일반 통치권의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별 권력관계는 예를 들면 국가와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관계. 그러면 이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니까 당신은 시위도 하지 말고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와 특별한 그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특별 권력 관계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사법심사 또는 법치주의, 예외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되겠죠. 논점의 문제로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권력관계는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 권력관계로 구분이 된다. 그렇습니다. 일반 권력관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처럼 일반 통치권의 근거를 두고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법치주의 적용되고 사법심사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예의적으로 좀 보자 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치주의 좀 잠깐만, 사법심사 잠깐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왜 나왔느냐 이겁니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경우에 통치자가 국회에 만든 법률로부터 통치자에게 자유로운 영역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라반트입니다. 라반트. 그래서 라반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라반트적 법 개념이라고 그래요. 라반트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라반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걸 갖다가 오토 마이어가 체계화시켰습니다. 오토 마이어가 이걸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라반트적 법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하,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구나. 이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반트적 법 개념, 법 불침투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법 불침투성 이론.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는 법 불침투성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를 이제 배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법치주의,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특별 권력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기본권 제한도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법심사를 배제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을 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인정 여부를 놓고 견해의 대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그래서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물론 긍정설도 있을 수 있고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뭐예요? 부정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법치주의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권력관계를 보정하자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날의 국가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보편화. 그런데 무슨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에서 부정하는 입장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나 특수성이 있으니까 긍정하자 이런 입장이 있고, 긍정하는 입장에는 또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가봅니다. 먼저 긍정설을 가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구별설. 이거는 특별 권력, 일반 권력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절대설이 있습니다. 절대설. 근데 절대설은 절대로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상대설, 상대적 구별설이에요. 상대적. 예. 상대적으로 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법치주의 완화를 하자. 이건 완화. 상대적으로 완화 정도를 하자. 그렇습니다. 지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완화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이제 수정해서 보자.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 수정하자는 견해, 아주 중요하죠. 수정설이 등장합니다. 수정설. 수정설에는 다시 바우포 교수와 울레 교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호프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울레 교수가 있어요. 바호프 교수가 있고, 울레 교수. 바호프 교수가 있고, 울레 교수가 있어요. 여기는, 바호프는 내부 관계냐, 외부 관계냐 나눠보고, 울레 교수는 기본 관계냐, 경영수행 관계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관계는 적용을 하지 말고 외부 관계는 적용을 하고, 기본 관계 경영수행에서는 경영수행 관계는 이거는 적용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가봐요. 자, 그래서 먼저 바우프 교수 견해입니다. 바우프 교수 견해는 내부 특별 권력 관계에서 내부 행위를 할지라도 구성원의 권리 의무 교란을 때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 관계로 봐가지고 이게 내부 관계는 사법심사에서 빼자. 내부 관계는 사법심사에서 빼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고유한 인격성을 가진 주체로서 행정주체와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외부 관계는 행정소송 대상이니까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울레 교수입니다. 울레 교수는 특별권력관계의 문제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눠요. 그래서 기본관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행관계는 이건 내부적인 것이니까 경영수행관계는 경영수행입니다. 이거는 X, 사법심사에서 제외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학점을 성적을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경영수행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파악을 하려면 기본 틀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본관계입니다.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공무원의 임명, 그죠? 교도소의 입소, 군대 입대, 제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행관계입니다. 경영수행관계는 경영수행 질서 관련 관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 명령, 학생에 대한 수업, 행위, 성적 평가, 그렇습니다. 방위근무 관계, 그 다음에 영조물 이용 관계, 교도소의 재소 관계, 격리병원 재원 관계, 이런 것들은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그 직무 명령, 그 다음 국공립대학교의 재학, 국공립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것들은 내부 문제로 보고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영수행관계 전체를 다 사법심사자 집어넣는다 뺀다가 아니고 경영수행관계의 문제를 다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에서 빼되
예의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격리병원 재원관계라든가 교도소의 재소관계라든가 군대 훈련관리관계 같은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자, 아까 부정설에서는 뭐를 든다고 그랬어요? 부정설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편화된 시대다.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 지배해서 법이 내용이 타당한 법들이 지배하는 것이 보편적 사유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법치를 배제하는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엔 다시 일반적 부정설의 입장이 있고 넘겨봐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부정설의 입장이 있어요. 개별적 부정설. 개별적으로 따져봐서 판단하자. 그렇습니다. 공법상 계약, 또 관리관계,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국공립병원 입원관계, 도서관 이용관계 이런 거, 또 일반 권력관계, 공무원의 신분, 근무, 군복무 관계, 교도소 수용관계, 전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관계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자 이런 얘기고요. 또 여기는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권력관계란 말은 말이 안 된다. 오늘날에는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행정법 관계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부정설 속에서 여기서 그쪽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별 권력 관계가 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되느냐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시 세 번째는 성립이 있어요. 성립. 여러분 군대에 군 복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의.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서 공무원 합격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공무원 하겠다고 동의해야지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 임의적 동의입니다. 임의적 동의. 근데 일정한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 따라서 특별권력관계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의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는 다시 의무적 동의가 있고 임의적 동의가 있죠.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군대 입대라든가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 강제 입원시키는 거라든가 교도소에 수용자가 수감당하는 것이라든가 또 산림조합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은 목적 달성, 학교를 졸업한다든가 군대 제대를 한다든가 또는 교도소에서 다 살고 나왔다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또 공무원 같으면 파면당해서 소멸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종류입니다. 특별 권력관계의 종류. 특별 권력관계의 종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가보면은요.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습니다. 또 영조물 이용관계가 있습니다. 국립병원 입원한다든가 또 특별 감독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사당관계, 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무관계, 이용관계, 감독관계, 사당관계. 공법상 근무관계, 이용관계,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사당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특별권력관계에서 그 특별권력은 어떤 걸 말하느냐? 내용이죠.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권과 징계권이 있어요. 명령권과 징계권이 있어요. 명령권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징계권이 있습니다. 명령권과 징계권. 명령권은 특별명령과 직무명령, 시정명령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명령, 직무명령, 시정명령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징계권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징계를 하죠. 공무원 징계 뭐가 있습니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같은 게 있죠. 예.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것들을 징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특별권력관계 이런 문제도 역시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특별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계의 문제죠. 한계. 한계의 문제. 그래서 비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례 원칙. 뭐 조리라든가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리상 원칙, 비례 원칙이라든가 또 법률 유보, 등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 침해 원칙. 그러니까 비례 원칙 하면은 우리가 적합성, 그다음 뭐가 있어요? 필요성, 그다음에 상당성,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한다. 그럴 때는 사법심사를 보정하자. 또는 사법심사를 긍정하자. 이런 문제를 놓고 결국에는 이제 사법심사 대상을 인정할 건지의 문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사법심사 문제로. 그래서 사법심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자. 제한적으로 긍정을 하자. 전면적으로 긍정하자. 그런데 아까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전면적으로 긍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의 이제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를 했고요. 이번엔 이제 공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문제. 사법 규정의 적용 문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공법 관계에는 공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공법이 없을 때는 사법 규정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유추해서 적용하자, 유추 적용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직접 적용설에 대해서는 X, 유추 적용설이 일반적이다. 먼저 이제 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하면 될 거예요. 근데 법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추 적용을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례를 보면은 관세법에 환급 가상금 규정에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관세법에 하자가 있으니까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유추 적용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추 적용설이 통설의 입장호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미법계는 아까 공사법에 구별해서 영미법계는 공사법의 문제를 공사법의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죠. 공법 규정에 없으면 사법 갖다 적용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논할 필요 자체가 없죠. 왜요? 당연히 긍정하니까. 영미법계에서는 법 이론론의 입장이니까 공사법을 하나로 보는 것을 법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사법설이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공법을 일반 사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법 규정을 적용한다. 좋아요. 거기서 유추적용설이 판례 입장이니까 좋아요. 그럼 유추해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 규정에서 일반법 원리적 규정,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법인의 문제, 자연인의 문제, 기한, 조건, 물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일반 원리적 규정은 적용하는 것에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또 권력관계 문제에서는 일반 원리 규정 이외에 사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또 안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 원리 규정은 적용하되 권력관계에는 일반 원리 규정 이외에는 적용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그건 제가 박스로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서 읽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관리관계의 문제는 재산이나 사업을 경영관리하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사법적인 관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법 규정의 적용에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고관계입니다. 국고관계의 경우도 사경제적 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말이죠. 법에서는 어떤 그 요건이 있으면은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과 효과가 같이 세트로 다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건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그 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장의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그리고 법률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잠시 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행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공부하겠습니다. 행정상의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사실을 공부하겠습니다. 요건이 있고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자, 개념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요건은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럼 요건을 갖추면은 뭐가 발생을 해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효과 발생이 되는 원인이 뭐가 되는 거죠? 요건이 되는 것이고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법상 계약이다.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겠다, 알았다, 팔겠다, 알았다, 사겠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공법상 계약이라는 그 법률 요건의 하나의 사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용태와 사건이 있습니다. 법률 사실에 가면은 용태와 사건.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고요. 그 외부적 용태는 공법행위와 사법행위가 있습니다. 그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효력 있는 행위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 행정입법. 행정기관의 법을 만드는 걸 얘기하고 있죠. 행정입법. 명령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개인이 하는 행동이지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거기는 자체 완성적인 게 있고 행위 요건적인 게 있고, 그 다음 내부적 용태가 있습니다. 고의, 과실, 선의, 악의 그렇습니다. 고의, 과실, 고의는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과실은 정상적 주의가 태만된다는 얘기고, 선의, 악이라는 말은 착하다,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의는 모른다는 얘기고, 어떤 것을, 악의는 알면서 그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건은 정신적 요소가 없는 걸 얘기하죠. 자연적 사실,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연령의 도달, 그렇습니다. 사실행위는 권력적인 게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용태입니다. 용태.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그래요. 거기는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있어요. 내부적인 것은 고의, 과실, 선의, 악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선관주 의무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외부적 용태는 외부적인 행위, 정신작용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나타났다. 사인의 공법행위라든가 법률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법행위, 사법적인 행위가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적 사실, 사람의 출생, 태어난다, 사망,
세월이 흘러 시간이 간다, 연령이 도달한다, 그렇습니다. 시효라든가, 제척기간의 문제라든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비가 와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납세 의무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 문제. 권력적이다, 비권력이다. 그죠? 권력적일 때는 뭐가 있어요? 강제집행이라든가, 즉시강제라든가. 비권력적일 때는 행정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사건을 나눠서, 보면은요, 먼저 기간의 문제가 나오죠. 기간. 여기는 민법의 기간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일 불산입 원칙. 원칙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의가 있습니다.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령 계산할 때 산입을 하고요. 0시부터 시작할 때는 산입을 합니다. 국회 회기 계산이라든가 민원 사무 처리도 산입을 하죠. 오늘 근무 끝나는 시간대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민원 신청서 끝에 처리 기간 며칠 그러면 그 날짜에 오늘 하루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11시에 구속되더라도 12시 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아도 오늘 11시에 저녁 들어갔으면은 그것도 하루 들어가 사는 걸로 계산한다는 거죠. 인감증명 발부일, 또 출생 사망 신고 기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초일 산입.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말이죠. 기간 만료의 문제는 일주, 월, 년 이렇게 정했을 때는 말일이 종료하면 끝난다. 근데 끝나는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다. 그러면 그 이 길로 만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간의 역산 문제. 역산은 달력을 한 장 넘긴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여기도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 문제. 시효. 일정한 기간에 시간적 효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시효.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 문제가 있어요. 먼저 이 공법에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세금 채권 소멸시효 그럼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민법에서 사건의 채권 소멸시효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원칙적으로. 여기 공법은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공무원 징계권 2년이죠. 국가배상 청구권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등등 5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데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문제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물의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여러분 취득시효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년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소유사로 하면은 자기 것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공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물도 인정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공물의 경우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정공물의 경우도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증책임 문제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잡종재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잡종재산의 경우는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것이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취득시효는 긍정하는 입장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는 거죠. 잡종재산. 그러나 행정재산이다. 그럼 행정재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만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척기간. 여기도 제가 박스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소멸시효는 왜 존재하느냐? 법적 안정성 차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 장기, 제척기간은 단기 1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기는 소멸시효는 포기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포기하는 것이 안 된다.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가 소급표가 없고 장래양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소멸시효는 근거법이 국가지정법, 지방재정법 이런 것이 있다. 제척기간은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 규정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개 이제 주소를 하나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력서에도 2개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행정법에서는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만이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법에서는 주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민법은 복수주의를 인정하라고 있습니다. 주소 가보겠어요.
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라고 하는데요. 공법, 행정법에서는 주민등록법에 있는 주소를 주소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소가 주소 일주소죠. 일주소주의. 하나의 주소만 인정을 합니다. 복수주의가 아니고. 그러나 민법은 사법에서는 뭐라고요? 복수주의죠. 복수주의.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주소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 사법의 입장이죠. 그 다음 거소는 일정 기간 동안을 거주할 때 우리가 그 거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밀접도가 주소보다 좀 떨어질 때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왜 이제 중요하냐 그러면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소를 둔 그 사람이다. 그럴 때는 외국인이다. 소득세 부과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문제입니다. 사무관리란 말이 있고 부당이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가 없으면서 남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없으면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민법에 나오는 사법상의 그 사무관리가 공법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무관리는 강제관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 보호관리 문제가 있어요. 보호관리라는 것은 행해병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뭐 유리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법 규정이 없다. 그럼 민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론이란 얘기죠. 그다음 부당이득의 문제입니다. 부당한 이득은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면서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남한테 손해를 입혔다. 부당한 이득을 나한테 반환해라. 이럴 때는 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조세의 과온합이에요. 조세의 과온합. 조세를 더 많이 받았다.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세금이 무효다. 근데 왜 돈을 받느냐? 무효세금을 납부했다. 돌려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공무원이 봉급을 초과해서 받았다. 이런 거라든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수령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건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청구권의 문제는 이거는 공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권으로 봅니다. 사권. 사건설.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가겠어요? 민사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설. 그에 따라서 민사소송 문제로 접근을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문제. 그리고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시효는 5년. 5년.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액을 반환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 상계는 서로 간의 과실을 서로 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상계라고 하는데, 상계 부분을 긍정을 합니다. 상계를 인정을 합니다. 상계.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임치 문제가 있습니다. 공법상 임치. 임치는 말 그대로 맡긴다 이 말이죠. 보관. 맡기는 걸 임치라고 그러죠. 임치. 공법에 따라 보관하니까 공법상 임치라고 그러죠. 경찰이 그 행인의 무기라든가 흉기라든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임시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치에서는 보관료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물건의 인도, 점유 이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법상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행정 소송법의 적용 문제가 됩니다.
공법상이란 말이 붙었죠.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를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이면 개인이 사법행위를 하면 되는데 개인이 뭐하냐?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사인의 공법행위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개념 가보겠습니다. 공법관계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 명령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정주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사인이 어느 때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국민투표를 한다라든가 선거라든가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신고한다든가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동의를 한다든가 또 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공법상 계약을 한다든가 또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효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체 완성적이라는 게 있고 행위요건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 완성적인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위 요건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 완성적이냐, 행위 요건적이냐. 자체 완성적이라는 것은 신고를 했다. 그럼 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 얘기하죠. 별도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걸 얘기하고. 행위 요건적이라는 것은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의 행위와 결합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신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 행정기관에게 이거 해달라라고 하는 거,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민원 신청을 한다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들 수가 있겠죠. 민원 신청.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접수증을 주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류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 다음에 뭔가 흠결이 있을 때는 보완해라 이렇게 보완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에 대해서는 응답할 의무가 또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문제도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고 문제입니다. 신고 문제는 자체 완성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실파악형 신고, 정보 제공적 신고죠. 일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신고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신고를 안 하게 되게 되면은 과태료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실파악형 신고는 언제나 자체 완성적 신고의 경우가 다수라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완성적 신고가 있습니다. 자체 완성적 신고는 신고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건 본래 우리가 신고의 의미가 되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행위 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완화된 허가제의 성격이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완화된 허가제의 성격이다. 원래 허가가 강력한 규제인데 허가보다 조금 완화된 게 신고인데 그 완화된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밑에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정법 관계의 특질에서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이런 것 등이 특수한 성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공법적 효과에 발생을 한다. 사인이 그럴 때도 이걸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 경우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 발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나온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청의 수리 의무. 자, 자체 완성적 신고다. 그러면 행정청이 이것을 수리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개인에게 청구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요. 있을 때는 이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청구권이 없을 때는 법적인 처리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통지할 의무는
되게 규정이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공법행위 하자 효과입니다. 사인은 공법행위가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거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인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을 했다가 거부했다. 재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재신청의 문제는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긍정론이 통설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 법리 문제죠. 실정법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통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능력 문제라든가 행위능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들을 참고해서 하고 특수성이 있을 때는 특수성을 염두하면서 유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대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변호사의 소송 대리라든가 등기 신청 대리 문제. 또 대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신 전속일 때 선거라든가 귀화 신청이라든가 시험 보는 거라든가 이건 안 되죠. 요식행위, 일정한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요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같은 것은 요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발신주의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걸 빼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민법에 의해서는 도달주의니까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세기본법은 발신주의를 예의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그다음 부관의 문제인데 부관은 꼬리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관은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나름대로 개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리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시험에 대한 응시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든가 그럴 때는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하면 사기강박 착오였습니다.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데요. 공법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유추 적용을 해서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빚은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일단 유효합니다만은 그 단서에서는 이제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그러면 이제 또 역시 이거는 무효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법행위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하자, 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의 단순한 동기인가 아니면 전제 조건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줄 알고 통행금지를 해제했는데 신청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어도 통행금지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할 때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전제 요건일 때 문제일 때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전제 요건일 때는 전제 요건을 결여하면 무효가 된다. 대리응시 합격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인의 공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요 부분에서 보기보다는 전체를 쭉 다시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천천히 하는 것보다 나중에 끝까지 한번 본 다음에 이걸 한번 읽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쭉 정리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